아내의 차를 타고 마트에 가는 길에 조수석 밑에서 뭔가 떨어진 걸 주워봤는데 그게 넥타이였어요. 그런데 그 넥타이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브랜드의 색깔도 제 취향이 아닌 진한 와인색이었거든요. 이 넥타이 뭐야?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유리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그거 예전에 길에서 주운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뒀어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길에서 주웠다는 말이 안 됐어요. 넥타이가 길에 떨어져 있을 리도 없고 설령 떨어져 있다고 해도 왜 주워서 차에 두겠어요? 더군다나 그 넥타이는 제법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46살이고 중견기업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내 유리와는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 자녀는 없어서 둘이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걸 보면 말이죠. 우리 부부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었어요. 모두 5쌍의 부부가 1년에 서너 번씩 만나서 맛있는 걸 먹고 가끔은 여행도 가고 그랬습니다. 모임의 시작은 제가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철훈이와 함께 만든 거였거든요. 철훈이는 저와 동갑인 46살이고 대학 때부터 워낙 사교적이고 분위기를 잘 만드는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각자 결혼하고 나서도 옛 우정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죠.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꼭 축하해주고 누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우리 유리는 원래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에요. 키가 160cm 정도의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죠. 모임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다른 부부들도 유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정민이는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유리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모임은 보통 좋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와인이나 맥주 한잔하면서 근황을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가끔 노래방에 가기도 하고 날씨 좋을 때는 펜션을 빌려서 하룻밤 지내기도 했어요. 모든 부부가 각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철훈이와 철훈이 아내는 장소 섭외를 주로 맡았고 저희 부부는 회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하다 보니 모임이 체계적으로 잘 굴러갔어요. 특히 철훈이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고 결혼 후에도 종종 안부를 묻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철훈이 아내도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이어서 유리와도 잘 어울렸고요. 정말 이런 모임이 평생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 10년간 우리 모임은 정말 화목했습니다. 큰 갈등도 없었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함께 제주도 여행도 가고 강원도 펜션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각자의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에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나갈 때 옷차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됐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이 들수록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유리가 예뻐 보이기도 했고 아내가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걸 나쁘게 볼 이유는 없잖아요. 하지만 모임에서 유리의 행동을 유심히 보다 보니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웃음소리가 크고 특히 철훈이 농담을 할 때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철훈이가 말할 때면 유독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철훈이의 모든 말이 특별히 재미있고 중요한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유리가 차 안에서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평소에는 모임 후에 피곤하다며 금방 잠들곤 했는데
그날부터는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자 미소를 짓기도 하더라고요.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모임 사진 올리고 있어라거나 언니들이랑 수다 떨고 있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슬쩍 봤을 때는 단톡방이 아니라 개인 메신저 창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사람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철훈이 이름을 자주 언급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철훈 오빠가 추천해준 식당이 정말 맛있더라. 철훈 오빠가 그러는데 요즘 괜찮은 영화가 나왔대. 철훈 오빠 말로는 그 와인이 정말 좋다던데. 이런 식으로 대화 중에 철훈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임 친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빈도가 점점 늘어나면서 조금씩 불쾌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모임 멤버들 이야기는 거의 안 하면서 유독 철훈이 이야기만 자주 하니까요. 그리고 철훈이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 톤도 평소와 달리 밝고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리가 모임 단톡방에서 철훈 오빠, 아까 말씀하신 그 카페 주소 좀 보내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철훈이가 단톡방에서 주소를 보내주지 않고 개인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 주소 정도야 단톡방에서 공유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개인톡으로 보낸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날 밤에 유리에게 철훈이랑 개인적으로 연락 많이 하나? 라고 물어봤더니 별로 안 해. 가끔 모임 관련해서 필요한 것만 연락하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철훈이가 추천한 와인에 대해 유리가 개인톡으로 물어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대화가 한참 동안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오래 얘기해? 라고 물으니까 와인 종류가 많아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단순한 정보 공유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유리가 철훈이와 연락할 때면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보면서 웃는 횟수도 늘어났고 가끔은 혼자 맞다라고 중얼거리면서 급하게 답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유리가 철훈이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임에서 철훈이가 입고 온 옷이나 시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오빠 취향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는 시계 칭찬을 자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유리가 철훈이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도 달라졌어요. 철훈이가라고 부르던 것이 철훈 오빠가로 바뀌었고 심지어 가끔은 우리 철훈 오빠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을 때 유리가 자연스럽게 철훈이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평소에는 부부끼리 나란히 앉거나 섞여서 앉았는데 그날은 마치 의도한 것처럼 철훈이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게 됐습니다. 식사 중에도 두 사람의 행동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철훈이가 농담을 하면 유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몇 초 더 길게 웃었고 철훈이가 음식을 추천하면 오빠 취향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며 과하게 반응했어요. 다른 부부들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술잔을 나눠 마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철훈이가 유리에게 와인을 따라주면서 손이 스쳤는데 유리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살짝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동안 시선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의 분위기가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마치 둘만의 세계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분명히 뭔가 있다는 확신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더 놀라운 건 유리가 철훈이와 대화할 때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집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 밝고 더 생기 있고 더 여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훈이 말에 맞장구를 칠 때도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면서 귀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음식을 먹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계속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훈이가 젓가락을 집으면 유리가 슬쩍 그쪽을 보고 유리가 물을 마시면 철훈이가 시선을 보내고 그런 미묘한 신호들이 계속 오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훈이가 유리 씨,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책 제목 기억나면 톡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유리가 철훈이에게 책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언제 그런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책에 대한 얘기였는지 궁금했지만 그 자리에서 묻기는 뭔가 어색했어요. 집에 와서 유리에게 철훈이가 말한 책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요즘 읽고 있는 소설책인데 재미있다고 했거든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유리가 평소에 소설을 즐겨 읽는 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웬 소설책인지 의아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책에 대해 철훈이와 따로 대화를 나눴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며칠 후에 찾아왔어요. 유리차를 타고 마트에 가는 길에 조수석 밑에서 뭔가 떨어진 걸 주워봤는데 그게 넥타이였어요. 그런데 그 넥타이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브랜드의 색깔도 제 취향이 아닌 진한 와인색이었거든요. 이 넥타이 뭐야?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유리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그거 예전에 길에서 주운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뒀어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길에서 주웠다는 말이 안 됐어요. 넥타이가 길에 떨어져 있을 리도 없고 설령 떨어져 있다고 해도 왜 주워서 차에 두겠어요? 더군다나 그 넥타이는 제법 비싸 보이는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가 샤워하는 동안 우연히 유리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철훈이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내용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연락이 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보통 모임 관련 연락은 낮 시간에 하는 편이었거든요. 유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도 평소와 달랐어요. 메시지를 보고 나서 잠깐 미소를 지었다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한 듯 급하게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답장을 보내면서도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유리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꼼꼼하게 바르는 모습을 보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으니까 언니들이랑 쇼핑하고 차 마시기로 했어 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평소 언니들이랑 만날 때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화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옷도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제가 본 적 없는 옷이었어요. 그 옷 언제 샀어? 라고 물으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제야 입어봐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의심스러워서 유리가 나간 후에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보통 그런 일은 안 하는 편인데 그날은 정말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리는 차를 몰고 시내 쪽으로 향했고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혹시 정말 친구들과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유리가 도착한 곳은 철훈이가 운영하는 카페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저는 카페 맞은편 건물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카페 창문으로 보이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훈이가 구석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마주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손이 아니라 양손을 모두 마주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가 그리고 10몇 년 지기 친구가 제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명백히 연인의 그것이었고 유리가 철훈이에게 말할 때 보이는 표정이 집에서 저에게 보여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생기 있고 더 여성스러웠습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 같은 표정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켜보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다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고
가끔 철훈이가 유리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친밀한 스킨십을 보면서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팝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카페로 달려가서 따져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유리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어요. 쇼핑 잘했어? 라고 물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고 왔어 라며 자연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쇼핑백 하나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표정도 뭔가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유리는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낮에는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 그 손으로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유리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없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말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리야, 혹시 요즘 철훈이랑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 유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도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모임 때 말고는 만난 적 없는데? 지난주에 카페에서 봤어. 둘이서 손잡고 앉아있는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그게 아니야. 내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 상담받는 거였어 라고 둘러댔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나한테는 말 안 하고 철훈이한테 하는 거야? 유리는 말을 더듬으면서 그냥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이었어. 당신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워서 라고 했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아지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 생활 고민을 다른 남자와 상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손을 잡으면서요. 그럼 손은 왜 잡고 있었어? 상담받을 때 손 잡는 게 필요해? 유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랑 같은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한테 의지가 됐을 뿐이야. 의지가 됐다는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저보다 철훈이가 더 의지가 됐다는 말인가요? 언제부터였어? 한 2달 전부터.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모임에서 가끔 대화하다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게 되고, 그러다가 만나게 되고,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소리네. 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지만 정말 그냥 차 마시면서 대화만 했어. 차 마시면서 대화만 했다고 하지만 그 차 마시는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직접 봤잖아요.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과 다를 게 없었는데요. 그리고 차에 있던 그 넥타이는 뭐야? 길에서 주웠다고 했는데 정말이야? 유리가 더욱 당황하면서 그건 하고 말을 못 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철훈 오빠가 카페에서 벗어놓고 간 걸 내가 가져온 건데 돌려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라고 실토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남자가 카페에서 넥타이를 벗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걸 여자가 가져다 준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유리야,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해. 너희가 어디까지 간 거야? 유리는 한참 동안 울기만 하다가 키스까지는 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정말 아니야.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라고 고백했어요. 키스까지 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천둥 맞은 것 같았습니다. 설령 그 이상은 안 갔다고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거잖아요. 유리와의 대화 후에 철훈이에게도 직접 연락했습니다.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했더니
목소리에서부터 당황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어요. 전화 너머로도 철훈이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철훈이와 동네 공원에서 만났는데 역시나 미안하다는 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정민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평소 당당하던 철훈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어색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유리 씨와 선을 넘은 것 같아. 하지만 진짜 뭔가 심각한 사이는 아니야. 그냥 대화하다가 감정이 좀 커진 거지. 감정이 커졌다는 표현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사람끼리 감정이 커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부터 만났어? 2달 정도? 처음에는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때 유리 씨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카페에서 차 한잔 했거든. 그 후로 가끔 만나게 됐지. 철훈이의 말을 들어보니 유리와 같은 시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미리 입을 맞춘 게 아니라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어디까지 간 거야? 철훈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키스까지는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라고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키스까지 했다는 말에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령 더 이상은 안 갔다고 해도 이미 선을 넘은 건 맞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키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배신이었어요. 너희 아내는 알아? 아직 몰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철훈이는 한숨을 쉬면서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정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서 정리됐어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몇 년 친구였지만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변호사는 키스 정도의 신체 접촉과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다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특히 두 사람이 모두 기혼자인 상황에서는 더욱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유리의 휴대폰에서 나온 대화 내용들을 캡처하고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철훈이가 직접 인정한 내용들을 녹음한 파일까지 정리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유리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이혼하거나 아니면 철훈이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거나 선택해. 유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혼은 싫어. 정말 끝낼게.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더 생각해본 결과 역시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유리가 아무리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끝난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철훈이에 대한 배신감도 너무 컸습니다. 다음 주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부부 동반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모임 멤버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모임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이 이 모임에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제로는 잠자리까지는 아니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좀 과장해서 표현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단톡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더라고요. 모두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철훈이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민아, 이게 무슨 일이야? 철훈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목소리에서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더라고요. 저는 철훈이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해 줬어요. 2달간 지속된 만남, 키스까지 한 사실,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카페에서의 모습까지요. 철훈이 아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제가 증거들을 보여주자 현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철훈이 아내는 전화 너머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나는 정말 몰랐어. 요즘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긴 했는데 카페 일 때문이라고 했거든. 결혼 10년 넘게 믿어왔던 남편의 배신에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에 철훈이 아내는 철훈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철훈이는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철훈이 아내는 한번 믿음을 깨뜨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어? 라며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모임의 다른 멤버들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10년 동안 함께해온 모임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불륜이라는 것도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한 명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정말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철훈이가 운영하던 카페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모임 멤버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단골이었는데 이 일이 알려지면서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진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참 빠르게 퍼지더라고요. 특히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그 카페 사장이 불륜했다더라는 소문이 돌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유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제 가족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상황을 알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는 유리가 그럴 줄 몰랐다며 실망하셨고 유리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됐죠. 사회적으로도 두 사람 모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둘 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됐거든요. 특히 철훈이는 카페 운영자라서 더욱 치명적이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그 카페는 가지 말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역시 직장에서 소문이 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소송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철훈이가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유리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증거들도 충분했고 변호사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자신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모두 기혼자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신체 접촉까지 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결국 이혼이 확정됐고 철훈이에게서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유리와의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잘못한 쪽이 유리였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집도 제가 가져갔고 적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 자산도 대부분 제 몫이 됐습니다. 받은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 댁을 리모델링 해드리는 거였어요. 오래전부터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런 돈으로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셨어요. 낡은 보일러도 교체하고 방 도배도 새로 하고 부엌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유학을 가고 싶어 했는데 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었어서 조카 유학 비용도 지원해 줬습니다. 형은 이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조카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설득했어요. 조카도 정말 좋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철훈이는 결국 카페를 문 닫게 됐어요. 손님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아내와도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한때는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몰락한 상태가 됐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력서를 내도 소문 때문에 취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유리도 혼자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친구들도 다 등 돌리고 직장에서도 눈총을 받게 되면서 결국 그만두게 됐습니다. 가끔 제게 전화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라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는 혼자 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외롭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속을 일도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못했던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철훈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피하지만요. 부모님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 거니까 너는 떳떳하게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카도 유학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삼촌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가끔 길에서 철훈이나 유리를 마주칠 때가 있는데
둘 다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에요. 철훈이는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 센 것 같았고 유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힘없이 걸어가더라고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결과니까요. 그날 함께 웃던 식탁. 거기 앉아있던 놈이 내 아내와 불륜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임은 없어요. 대신 나에겐 자존심과 법이 남았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은 모두 정당한 대가를 치렀고 저는 떳떳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받은 위자료로 가족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10년간 이어온 부부 동반 모임에서 제일 친한 친구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차에서 발견된 넥타이를 통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결국 직접 목격하게 됐죠.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냈고 그 돈으로 부모님과 조카를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배신한 두 사람은 모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저는 떳떳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